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국어 시간 돌아왔는데, 이제 다음 주로 시험이 미뤄졌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 자습을 주면은 참 좋겠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조금 더 추가해서 뭐 복습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불행하게도 이제 수요일 수업에 여러분들이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아마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둘 다 수요일이 겹치는 바람에 5월에 우리가 두 번이나 수업을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도를 한 번도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반 진도에 크게 차질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나가는 범위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뭐 다음에 이제 시험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든 뭐 평가의 형식으로 또 시험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번 수업 잘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는 120페이지. 120페이지고 반통의 물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대체 무슨 제목이냐, 뭐의 제목이냐면 수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학습 목표 반통의 물하고 이제 좀 파란색이 있으니까 형광펜도 좀 하늘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학습 목표 한번 읽겠습니다. 교술갈래로서의 수필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교술갈래라는 거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서술할 때 술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서술한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필할 때 뭐 책 속에 길이 있다도 수필이었죠. 그런 것처럼 좀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어떤 그 깨달음이나 교훈을 얘기하는 장르를 의미를 하고요. 그런 수필의 특성과 그리고 그게 그 경험을 통해서 작가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 그걸 어떻게 형상화를 하고 있는지를 이번 반통의 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그러니까 수필 써봐라 이 얘기고요. 역량 목표 한번 볼게요. 수필을 읽고 쓰는 활동을 하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한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수필을 써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통의 물을 통해서는 교술갈래로서의 수필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은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121페이지 알아두기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 자, 교술갈래는 작가가 개념이죠.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갈래이다. 아까 말했죠. 가르침을 서술하는 그런 갈래. 교술갈래의 특성입니다. 특징 1번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또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문학 갈래 중에서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난다. 당연히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화자나 서술자로 내세우는 서정갈래나 서사갈래와 구별. 서정갈래는 뭐 대표적으로는 시, 서사갈래는 소설. 한국 문학의 교술갈래에는 뭐 설, 기 등의 한문 문학과 편기,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수필 등이 있다. 두 번째 한번 읽고 갈게요.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 경험과 성찰을 닮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천천히 떠올려 봐야 한다. 일상의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작은 일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고 자신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경험 속에서 글감을 찾으래. 글감이라는 거는 글을 쓸 만한 소재를 찾았다는 거거든요. 수필, 일기, 편지, 시 등 다양한 형식 중에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선택하여 글을 쓴다. 그래서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기만 하면은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갈래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 경험을 되새겨 생각하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쓰면 그 경험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남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글쓰기의 즐거움 또한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122페이지고요. 반통의 물, 나이덕이라는 분이 쓴 거고요.
자, 위에 두 줄 한번 읽고 갈게요. 이 작품은 글쓴이가 밭을 일구며 마주친 사물과 사람의 모습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한 현대 수필이다.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이 뭐다? 밭을 일구면서 식물을 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이 글에서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이렇게 항상 제목 위에 이 작은 두 줄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읽으라는 가이드를 간략하게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읽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반통의 물.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당근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씨와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그 대중 여기 뜻이 나와 있죠. 대강, 어림잡아, 헤아림인데 보통 이제 대중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눈대중은 많이 들어봤죠. 눈으로 대충 잡아보는 거잖아. 그렇게 뜻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감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에 종종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서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낭패를 봤다는 많이 들어봤죠? 혹시 모르시면은 밑에 뜻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숫고 간 뒤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제야 농부들이 이 부분부터 펜으로 할게. 파란색.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하나는 새를 위해, 하나는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사람을 위해. 여기까지 한번 괄호를 한번 쳐볼까요? 괄호를 한번 쳐보시고 이제 너무 얕게 뿌렸더니 새들이 부리로 이렇게 조금만 톡톡해도 다 집어먹을 만한 거야. 다 먹고 갔대. 배불리 먹고 갔어. 그래서 농부들이 왜 씨를 뿌릴 때 많이 뿌리는 줄 알겠다. 하나는 새, 하나는 벌레, 하나는 이제 드디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쓸까요? 자, 자연을 대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칠판에 쓸 때보다 이 타블렛에 쓸 때 글씨를 더 못 쓰는 편이에요. 여러분, 내가 판서 글씨는 괜찮은 거 알잖아. 알아볼 만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판서도 따라 이렇게 쓰는 거, 타블렛에 쓰는 거 따라오면서 선생님 목소리도 좀 잘 들어주세요. 글도 믿고 말도 들어. 자, 자연을 대할 때 서로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글쓴이의 깨달음이죠. 깨달음. 자연을 대할 때 서로 나누는 넉넉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글쓴이의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쓰셨으면 다음 갈게요.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다. 처음엔 그 어렵게 튀어난 예쁜 싹들을 솎아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잘다는 거는 이렇게 좀 작다는 거, 좀 모양이 안 예쁜 거, 이렇게 굉장히 가느다란 거.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자, 그 다음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밑줄. 식물한테도 당연히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얘네가 너무 많이 이제 촘촘히 있다 보면요. 뿌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땅속에 있는 영양분 그리고 뿌려주는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지쳐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미며 얽혀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이제 중간에서 케어를 해준다는 얘기지.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밑줄 한번 칠까요? 동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네, 밑줄 치시고 이렇게 한번 쓸까요? 농사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 네, 이렇게 쓰시고 이게 바로 글쓴이가 당근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깨달음이죠. 경험을 통한 깨달음. 농사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 너무 촘촘해도 안 되고 너무 벌어져서도 안 되고 당근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글쓴이의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에 새싹 말게 볼게요. 글쓴이가 당근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당근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서 당근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서 뿌리가 너무 빼곡히 이런 뜻이죠. 뿌리가 너무 빽빽히 얽히는 것을 방지하여 예방하여 당근이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까지. 당근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서 뿌리가 너무 빽빽히 얽히는 것을 방지하여 당근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까?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뒤를 읽으면 좀 감이 옵니다. 김을 맬 때마다 밭일을 좀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김이라는 거는 이 논밭에 난 잡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을 맨다는 건 한마디로 잡초 뽑기예요. 잡초 뽑기. 잡초를 뽑아야 원래 너희들이 먹으려고 키우는 그런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양소를 다 먹어서.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여기까지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뜻이겠죠? 키우는 채소 옆에 잡초가 있는 것처럼 미운 풀 옆에는 당연히 고운 풀도 있는 법이라서 미운 풀을 밟으려고 막 밟다 보면은 곁에 나는 고운 풀도 자연스럽게 밟혀서 같이 죽게 되겠죠. 미운 풀 없애려고 막 밟다 보면 당연히 옆에 있는 고운 풀도 이런 사이에 이제 죽는 거야. 다 같이 밟혀서.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여기 한 번만 괄호 칠까요? 곱고 미운 것의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른바 농사다까지 괄호를 치시고 결국에는 자 이렇게 쓸까요? 빈 공간에 잡초와 채소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인간의 기준에 의해 구분됨. 이렇게 쓰시고 결국에 농사는 모두가 공존하기보다는 같이 살기보다는
동사는 모두가 공존하기보다는 뭘 먹고 뭘 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잡초와 채소는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고, 농사는 결국에 모두 함께 살기보다는 뭘 먹고 뭘 키울 거고 그리고 뭐는 없애야 되는지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미움풀이 죽으면 고움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아까 그거 쓰셨으면 옆에 요거 쓰셨으면 여기에 밑줄 한 번만 칠까요?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여기서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숲과 밭의 차이점이죠. 자, 숲은 공존이 가능해요. 숲은 모든 식물이 함께 자라는 곳이죠. 모두 공존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와는 다르게 이렇게 쓸까? 밭은 인간이 선택해가지고 잡초랑 채소를 구분해요. 밭은 사람이 잡초를 뽑고 농작물만 먹을 수 있는 거만 키움. 글씨가 좀 엉망이 됐으니까 한번 쭉 읽을게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숲과 밭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글쓴이가 말하는 숲과 밭의 차이점이에요. 숲은 모든 식물이 함께 자라는 공간, 공존의 공간이지만 밭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고 잡초와 농작물을 구분을 해서 잡초는 뽑고 농작물만 키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갈게요.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글쓴이 자신을 말하겠죠.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뿔을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괄호 칠까요?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다. 말이 그렇다고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까지 괄호를 치거나 밑줄을 쳐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글쓴이의 생명 존중 의식이죠. 글쓴이가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알 수 있고요. 김을 매면서, 그러니까 잡초를 뽑으면서 농사가 지닌 반생명성, 농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움. 자신 스스로 깨닫고 지금 이제 이렇게 글을 써서 독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명존중 의식을 알 수 있고, 글쓴이가 김을 매면서 잡초를 뽑으면서 농사가 지닌 반생명성, 생명성의 반대인 거죠. 을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밭에 풀이 무성한 거, 잡초가 반인 거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 존중 의식 덕분이고, 그리고 만일 게으름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농부의 악덕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생명을 존중해서, 그것도 풀도 잡초도 생명인데 어떻게 뽑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옆에 날개만 짚고 넘어갈까요? 밭을 읽으며 글쓴이가 가장 고민한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옆에 나오죠. 풀이다 라고. 그래서 원래 주인이었던 땅의 주인이었죠. 원주민들. 풀을 뽑아내는 것이 내키지 않은 글쓴이는 풀을 그냥 둘 것인지 뽑을 것인지 고민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원래 땅의 주인이었던 풀을 뽑을 것인지, 뽑아내는 것이 내키지 않는 글쓴이는 풀을 그냥 둘 것인지 뽑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한번 쭉 이제 안 쓴 거 없나, 밑줄 안 친 거 없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 계속 읽을게요. 밥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 한 통 길어다 주었다. 자, 밑줄 한 번만 칠까요?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무슨 뜻이냐? 물을 호수로 연결해서 주는 게 어렵다고 했죠. 거리가 좀 멀어서. 그리고 작은 밭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유난스러워. 그냥 내가 한 통 길어다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푸성귀를 키우는 거는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물을 열심히 길러가지고 나르는 농부의 발소리다. 그래서 식물들에게 물 주기 위해 분주히 오가는 바쁘게 오가는 농부의 발소리에 담긴 식물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겠죠. 식물이 자란다. 물을 주기 위해서 분주히 오가는 농부의 발소리에 담긴 식물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그 식물들이 자란다. 푸성귀들이 자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다음 페이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고 125페이지까지는 마무리 짓고 완료해봅시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결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여기까지 하고 옆에 날개 그럼 채울 수 있죠. 여기까지 했으면 글쓴이가 본 텃밭에 물을 주러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시죠? 자연스럽지 못하심.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절뚝거리면서 걸으실 수밖에 없는데 절뚝거리면서 걷다 보니 물통에 물을 반 이상 흘리며 몸부림치듯 걸어가. 솔직히 선생님은 이 표현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한테 무슨 몸부림치듯 걸어가신다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선생님의 생각이고 일단은 여러분은 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해야 되니까
다음에 그러나 이제 글쓴이의 생각까지 적어줘야겠죠. 그 모습에서 이상한 평화가 느껴짐. 여기까지 적어줍시다. 몸 반쪽이 마비되셔서 걷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시고 절뚝거리면서 걷다 보니 물통에 물을 반 이상 흘리며 몸부림치듯이 걸어가십니다.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를 느끼게 간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이상한 평화가 느껴진다. 까지 날개 부분에 답으로 써주시고요. 다음,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밑줄 한번 칠까요? 그 길은 젖은 길이고 젖은 이유는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물통에 물을 반 이상 흘리시면서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도 채소에 물을 주시기 위해서 물통을 옮기시는데 그런 할아버지의 소중한 마음, 채소를 아끼시는 마음을 느껴서 그 길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젖은 길이 할아버지의 소중한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태도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해서 그 다음부터 괄호 한번 칠까요? 내가 10번을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만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발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글쓴이가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음. 그 할아버지는 물을 반을 흘려버리시기 때문에 20번을 오가야 되지만 내가 이 채소를 키우는 일도 할아버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리려고. 다음 볼게.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밑줄 한번 치시고요.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 제목과 연관된 내용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 글쓴이 자신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은 일들 통해 그런 일들을 쭉 병렬적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겪은 깨달음을 일들을 통해 생명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 깨달음. 글쓴이 자신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감히 농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마지막 줄 밑줄 칠게요.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있다. 여러분, 이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오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말을 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물을 주는 거겠지. 근데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있대. 즉, 이 물통이라는 단어는 글쓴이 자신의 모습을 물통에 비유한 거지. 글쓴이 자신의 모습을 물통에 비유한 건데 왜 물통에 비유했을까? 채소를 키우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 채소를 키우면서 그것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고오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 물을 다 쏟아부은 물통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있다 라고 마지막 줄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물통은 글쓴이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것.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넘어가서 125페이지 학습활동 볼게요. 2의 1, 이 수필에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알아보자. 여러분 필기를 다 못하셨으면 잠깐 끊고 돌아가셔가지고 필기 좀 한 다음에 오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건 여러분들이 17살이니까 알아서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진도 나갈게. 자, 그래서 1. 글쓴이가 경험한 일과 그 일에서 깨달은 점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경험 1, 2, 3이 있어요. 경험 1, 당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준 일. 이거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자, 이렇게 쓸게. 식물들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음. 식물들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뿌리가 너무 가깝게 촘촘히 있으니까 당근이 영 상징하지 않고 시들시들해져 버렸죠. 그리고 경험이 밭에 난 잡초를 뽑지 않아 밭에 풀이 무성해지니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임을 깨달음. 그래서 이제 숲과 밭의 차이점을 들어서 얘기를 했죠. 숲은 공존하는 공간, 밭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잡초와 먹을 수 있는 풀이 구분되는 공간.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경험 3. 몸이 불편한데도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애쓰는 할아버지를 본 일. 그 반통의 물, 그런 제목을 달게 된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이겠죠. 깨달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게. 그 다음 이 수필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말해보자. 이게 조금 긴데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글쓴이는 농사를 짓는 경험을 통해서, 자, 이 세 개를 적절히 엮어야 되는데요. 자, 농사를 짓는 경험을 통해서 식물들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와 같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식물들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와 같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이며,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았다. 여기까지 일단 쓰시고, 세 개의 이제 깨달음을 다 합쳐야 돼. 식물들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와 같이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고 있어.
이런 깨달음으로 볼 때, 자, 글쓴이는 작은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글씨가 좀 엉망됐는데 선생님 말을 믿어요. 글씨를 믿지 말고. 글쓴이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볼 때 글쓴이는 작은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생명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1까지만 볼게요. 다음은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과정을 추측한 거다. 이를 참고하여 수필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해보자. 자,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함.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음. 의미 있는 경험과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글로 표현함. 그래서 예시답안 3가지 쓰라고 나와 있죠. 하나는 채워져 있고. 수필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소재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2번째, 자, 수필은 개인의 사색과 성찰을 통해 쓴 글이다. 다 쓴 글이다로 맞춰줄 거예요. 수필은 개인의 사색과 성찰을 통해 쓴 글이다. 그리고 또 수필은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 쓴 글이다. 수필은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 쓴 글이다. 네, 여기까지 써주시고 우리가 지금 되게 사실은 쓴 내용이 많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쓸 시간을 다 주고 했으면은 여기 125페이지까지는 못 나갔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강이 이런 점에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쓰기 위해서는 조금씩 멈춰가면서 썼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내용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수필을 써보는 거여가지고 일단은 125페이지까지만 했는데 오늘 한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반통의 물이라는 제목이 이제 낳은 그런 글쓴이의 깨달음,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다 엮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경험 1의 깨달음이 이거고 경험 2의 깨달음은 이거고 3의 깨달음은 이건데 이거를 이제 잘못 기억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밭에 난 잡초를 뽑지 않아 밭에 풀이 무성해진 일은 거기에 얻은 깨달음은 뭐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X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나중에 문제가. 그래서 경험에 따른 깨달음이 각각 어떤 거였는지 좀 잘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고 이 수필을 살 수 있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 글쓴이의 가치관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고 글쓴이는 어떤 작은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을 지니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필의 갈래적 특성 파악하기. 그래서 여기 이 쓴 3가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에 가시면 우리가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술갈래의 특성이랑 엮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수필의 특성에 대해서도 다 엮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수업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인데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반통의 물 본문은 다 끝냈다는 거, 학습 활동도 일부 했다는 거, 여러분 모두 이제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이제 5월로 미뤄졌잖아요. 다음 주에 볼 텐데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